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최창규 회계사고요. 정부회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를 나눠드려서 한 장짜리 그거 보여드릴 건데 여기 앞에 비치돼 있으니까 강의 계획표 보시고 먼저 강의 계획표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부회계 강의는 교재는 정부회계 시판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구입한 시판인데 머릿말을 일단 봐드릴 건데 요번에 기준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 책으로 수업 듣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 나온 교재로 수업 들으셔야 되고 그 강의 일정은 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날 오늘 개강해서 11월 3일 날 종강에서 6번입니다. 우리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4시간씩 8번 할 거고요.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표 제 이름하고 저기 전화번호 적어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뭐 정부회계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뭐 저한테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요. 정부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저도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우리가 1차 시험에 총 50문제 중에서 5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뭐 10% 비율인데 나 그냥 찍을래. 뭐 아이 5개 안 하고 찍을래. 그냥 또 고급 회계나 뭐 중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 열심히 할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에게 강의한 지도 제가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2024년까지 13년째 하고 있네요. 이 정부의 강의를.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은 자주 안 보니까 낯설겠죠. 낯설고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수업만 잘 들어도 다 되살아나고요. 그다음에 몇 번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지 보수 해주면은 실제 시험장 들어갈 때 보고 들어가면 5문제 중에서 3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투입 대비 산출을 잘 생각해라. 우리가 수업 시간이 되게 짧아요. 뭐 여러분들 6번에서 하기 때문에 수업 다 듣는데 오래 안 걸리고요. 책도 얇고요. 기출 문제가 딱 65개입니다. 우리 65개 다 들어있어요, 이 책에. 65개 다 풀어보시면 느낄 겁니다. 야, 65개 중에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65개 중에서 계산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 계산 문제도 풀만하게 나오는데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거의 풀지 말라고. 그런 특별한 해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풀만하고 말 문제들은 대부분 다 최소 3개 이상은 풀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65개 다 풀어보면 제 생각에 저 65문제 중에서 진짜 여러분 이 수업 잘 들었을 때 5개 정도, 요 5개 정도가 들어도 못 풀겠는데, 이건 좀 어려운데, 이런 게 한 5개 되려나? 그거보다 더 적어요. 나머지는 진짜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그냥 이렇게 다 골라지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더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해가 쌓이면서 처음에는 좀 더 쉬운 거 냈거든요, 당연히. 처음에 쉬운 거 내다가 이제 내던 거 냈으니까 좀 다른 거 내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약간씩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정부에게 처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되는 건 사실인데 올해가 또 기회인 게 2025년이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국가회계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낼 만한 게 꽤 있습니다. 바뀐 거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출제할 때 이게 바뀌었네. 바뀌었으니까 좀 내줘야지 하는 게 몇 개 있어서 우리 공부할 때 그거만 포커스를 두더라도 그 중에서 한 2개 나오지 않을까? 바뀐 거에서 뭐 그러면 최소 2개는 또 건질 수 있고 뭐 이래서 올해는 좀 정부에게 공부하는 게 약간 기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출제 비중은 여기 이제 저희 목차를 일단 봐드리겠지만 앞부분이 국가회계가 나오고요. 뒷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나오는데 국가회계가 저기 매년 똑같지가 않아요. 3문제 내지 4문제고요. 지자체가 1문제 내지 2문제고 가끔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안에 국가 지자체를 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 어디로 분류할지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비중이 국가회계가 더 많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고 말 문제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정부회계를 공부 잘해서 1차 시험 객관식 볼 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뭐 중급회계 고급회계 객관식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1차 시험에서 뭘 먼저 풀어요? 계산 문제 먼저 풀어요? 말 문제 먼저 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말 문제 먼저 풀었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말 문제 먼저 다 정리해 놓고 그다음 계산 문제 중에 쉬운 거 골라 풀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어려운 거 그다음에 풀고 뭐 이렇게 단계 문제 푸는 순서 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제가 경험해 보면 당연히 말 문제를 먼저 풉니다. 어느 과목이든 말 문제 빨리 정리해 놓고 모르는 거 아는 거 찍을 거 다 골라 놓고 그다음 계산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정부에게는 만약에 푼다고 치면 말 문제가 많으니까 먼저 풀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게를 다른 거 말 문제 풀고 정부에게도 말 문제니까 골라서 풀 건데 이걸 열심히 잘해 놔서 만약에 말 문제 4개 중에서 3개가 보여 답이 골랐어. 그러면은 이게 참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우리가 말 문제 먼저 푸는데 한 또 3개는 맞췄네. 나머지 2개는 좀 어려워서 찍어야 되지만 뭐 이러면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 정부에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어차피 여러분 듣는 분들이니까 잘 들으셔서 다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정부에게 말 문제 말고도 정부에게 말고도요. 제가 이제 중급회계 고급회계 가르치면은 일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 하러 와요. 선생님 제가 계산 문제는 좀 풀리는데요. 좀 말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왜 말 문제가 어려울까? 그럼 이제 진지하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 국어를 잘하는지 생각해 봐. 회계학이 아니라 너 국어 문제 풀 때 너 맞는 말 틀린 말 찾는 건데 그거 잘 안 되는 거 혹시 있지 않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고 또는 유학생들이 있었어. 저한테 말 문제 어렵다고 하는 분 중에서 자기 공부를 미국에서 했대. 대학 때. 그래서 이 회계학도 영어 개정 과목이 더 익숙하다는 거야. 한글보다. 그래서 자기는 좀 한글이 어렵대.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게 아니 그건 이런 내용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언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학 갔다 와 가지고 자기가 한글이 좀 어렵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걸 극복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한글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자기가 그러니까 회계학의 말 문제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상법의 말 문제는 잘하느냐, 세법의 말 문제는 잘하느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근데 자기는 회계학만 못한다. 다른 건 말 문제 잘 풀리는데 나는 회계학만 잘 안 풀려. 그거는 기준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급회계, 고급회계도 기준을 정확히 알면 그 기준의 문장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부에게는 이 책 부록에 있는데 기준이 우리 IFRS보다 보기가 훨씬 편한 이유가 조문식으로 조문식, 법조문식.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로 안 돼 있고요. 법조문식으로 쫙쫙 되기 때문에 딱딱 보여 문장이. 그래서 어떤 말을 틀리게 할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틀린 말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고급회계뿐만 보다도 정부에게는 공부했을 때 말 문제를 맞추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에게 잘 공부해서 맞췄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 일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개강해서 오늘 2장까지 합니다. 2장까지. 그래서 오늘은요. 1장이 좀 중요해요. 1장이 시험에 좀 나오고요. 2장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1장 할 때 좀 열심히 잘하시고 우리 두 번째 시간까지 1장 정리해 줄 거고 그다음 2장을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3장 4장 뭐 그다음 다음 주 할 건데 이 3장부터 6장까지가 국가회계예요. 목차 나중에 보시면 3장부터 6장까지 국가회계. 국가회계 먼저 합니다. 국가회계를 먼저 할 거고 제가 강의 일정 중에 11월 2일 토요일만요. 요날 뭐 오후에 다른 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30분 좀 늦게 할 거예요. 여기 일정 보면 11월 2일만 그래서 요날만 30분 늦게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내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 종강하는 날 요날 이렇게 적어놨지만 요거 빨리 끝나면요 총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우리 배웠던 거 다 뒤에 부록 보면서 다시 한번 쭉 확인하는 그런 정리해주는 그런 걸 할 거라서 반복을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설명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반복을 많이 해드려서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 그럼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 좀 펴겠습니다. 교재에 넘겨보시면 머릿말 있어요. 머릿말이 맨 앞에 있는데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머릿말에 제가 밑줄 좀 쳐놨거든요. 여러분들 머릿말 보시면 여기 2024년 일부 개정됐다고 하면서요. 여기 개정된 내용 요약된 게 있어요. 밑줄 좀 치세요 지금. 재정상태표 자산부채 분류가 간소화되면서 재정운영표는 이제 강의할 때 분야별이란 말과요 성질별이란 말 해드릴 겁니다. 본문에 다 나오고요. 분야별, 성질별 요 두 개 재정운용표를 둘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개정되기 전에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요 개정되기 전에는요 재무제표에 분야별만 들어가고요 성질별은 뭐 필수 보충 정보 이렇게 따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성질별까지 그냥 재무제표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부분이고 현금흐름표가요 국가회계에 없었습니다. 재무제표 중에 현금흐름표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현금흐름표를 국가 재무제표에 만들도록 추가했고요. 공부해봤으면 필수보충 정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정부회계 과목에서. 이거 중급회계, 고급회계 때 안 나오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주식회사들 없는 건데 정부회계에만 필수 보충 정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왔던 겁니다. 필수 보충 정보가 시험에 좀 잘 나왔었는데 국가회계만 필수 보충 정보, 주석, 부속문서 이렇게 나눴던 거를 다 주석으로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랑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기업회계처럼 다 주석으로, 주석이란 용어로 다 바꿔버렸어. 더 좋은 거지 뭐. 이런 이상한 거 우리가 몰랐던 거 없어지고 다 일로 통합됐으니까 더 좋아진 건데요. 지자체는 안 바뀌었어. 그래서 지자체는 여전히 이게 있어요. 이제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지자체는 그렇고 국가만 개정됐어요. 이렇게. 이번에 국가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뒤에 지자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가 바뀌면 지자체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럼 그때 가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내년부터 해야지.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국가 재무제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요게 이제 본문에 다 들어있고요. 제가 요거 좀 더 적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재정상태표의 자산부채를 어떻게 간소화했느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적어드리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적으세요. 요 재정상태표 바꾼 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서 요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말 문제로 여기 나올 건데 첫 번째 본문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머릿말에도 적어놓으라고요. 여기다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정상태표 자산부채 분류 간소화 여기에다가 이어서 어떻게 간소화했느냐 유동성 배열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회계 기준에 그게 써 있었어요. 유동성 배열 뭔지 알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가회계는. 근데 지자체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지자체는 여전히 유동자산과 비유동을 구분합니다. 지자체는. 근데 국가는 유동성 배열 삭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산부채 분류를 단순화시켰다는 거는 단순화. 예전에는 분류가 5가지였다면 이번에 분류를 3가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더 통합해서 통합. 그래서 본문에 나오겠지만 뭐 금융자산, 유무형 자산, 그다음에 기타 자산 그걸로 끝. 그러니까 자산의 분류를 뭐 많은 걸 하지 않고 딱 3가지 분류 이렇게 좀 해버렸고 부채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세 번째 적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회계 배울 때부터 차감적 평가 개정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뭐 배웠습니까? 중급회계 때 뭐 감가상각 누계액,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사치 할인 발행 차금 뭐 다 알죠, 여러분? 그런 거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잖아요. 국가회계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가회계나 지자체도 차감적 평가 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 그냥 직접 차감하는 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정상태표에 이렇게 밑에다 가로쳐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뺀 금액으로 적는 거야. 순액으로. 순액으로 적고 끝.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좀 간단하게 보이게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 뭐 계정 과목 많이 보이고 하지 않게 그냥 전부 다 직접 차감. 그래서 이게 말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3가지가 바뀌었다는 걸 메모해 놓으세요.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엔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거 뭐가 있다고 좀 적어놨고요. 목차인데요. 목차 보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장과 2장을 오늘 할 건데 그 1장과 2장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다 설명하는 내용이고 3장이 내일부터 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해요. 3장부터. 3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회계니까.
요 3장부터 6장까지가 한 3문제, 4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가 국가회계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장을 볼까요? 7장은 여기 3편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어서 지자체 회계가 나옵니다. 그게 10장까지. 그럼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챕터마다도 문제가 많아요. 객관식 문제. 그래서 여러분 진도 나가면 정부에게는 우리가 뭐 중급회계 고급회계는 이런 느낌 있었죠. 배워서 알았어. 근데 문제 푸는 것도 딱 달라. 문제가 바로 안 풀려. 이런 느낌 있었지. 얘는 안 그래. 그냥 배우면 문제가 풀려요. 배운 거에서 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챕터마다 있는 객관식 문제, 실제 기출 문제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건 그 기출 문제 아닌 거 저희가 추가로 여러분 연습하라고 만든 거니까 나중에 푸시면 되고. 그다음 부록에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기준 뭐 국가회계 관련된 거, 지자체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관련 그 저희는 본문 내용이 있고 이제 여기는 원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실어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날 요거 정리해 드릴 거예요. 부록에 있는 거 밑줄 치면서 본문에서 다 배웠지만 여기 조문으로 보면서 뭐가 적혀 있는지를 다 말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국가회계 실체라는 게 마지막에 있잖아요. 요거 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시니까 맨 뒷부분을 좀 펴보실래요? 책의 맨 뒷부분 거의 마지막이고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459 페이지 펴시면요. 여기 페이지 여기 국가회계 실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있잖아. 여러분 오늘부터 정부에게 끝날 때까지만 집에 갈 때 뭐 딴 거 하지 마시고 요걸 보는 거야. 요 마지막 요거를. 그럼 봐봐. 오늘 할 건데 보자 좀. 이런 이름 기억해. 국가회계 실체지. 요 국가회계 실체라는 표현이 국가재무제표 만들 실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고급회계도 배운 사람이니까 고급회계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친 걸 뭐라 연결실체를 부르잖아. 그런 느낌이야. 국가재무제표 만드는 실체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자. 연도는 2023년 9월 말이니까 그 최근 거야. 최근에 결산 대상 그러니까 국가 거 만들 때 그럼 거기 제목을 볼래? 번호가 있고 중앙관서가 있지.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중앙관서란 단어가 있어. 중앙관서. 여러분이 아는 거야. 뉴스에서 많이 듣는 거. 뭐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 뭐 국회 써 있지 거기. 아는 단어인데 그런 게 있어. 넘겨보자. 넘겨보면 463페이지까지 가봐. 그러면 국가회계 실체가 중앙관서 이름이 나열돼 있거든. 근데 마지막을 봐. 마지막에 합계가 61개야. 이렇게 개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나라 중앙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다. 61개가 있다. 그 외울 건 아니고 대충 느낌을 가져. 많구나.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국가회계 정리할 때 이렇게 한다. 중앙관서들은 자기들만의 재무제표 만들어 일단.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장들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해양경찰청도 있어. 그러면 해양경찰청은 그 중앙관서 장이 책임하에 자기 걸 만들어. 그래서 중앙관서들은 다 61개 만들겠지. 자기들 재무제표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 이제 오늘 설명해 줄 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합쳐. 6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 다 가져다가 우리 고급회계 배울 때 연결하는 느낌, 연결하는 느낌으로 그 61개 재무제표를 합쳐가지고 국가 재무제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앞으로 다시 와봐. 그럼 그 제목에 보니까 중앙관서들은 또 이게 있어. 우리 또 알아야 될 단어야. 이 공부하려면 제목에 459페이지야. 459. 거기 보시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업 특별회계, 기금이란 제목이 보이시나? 그럼 이름 보이지? 오늘부터 익숙해져야 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기금. 여러분 제가 요것 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정부에게 강의 자료라고 여러분 4페이지짜리 묶어서 요 나눠드린 거야. 근데 요거 좀 여기 좀 보자. 여기 첫 페이지에 여기 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제가.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말고 들고 다녀야 돼.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 자주 보면 제가 필요한 개념을 여기다 정리해 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배우고 지자체 둘 다 배울 건데 우리 좀 국가 먼저 할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부록에 있는 거 읽었지? 이거 읽었잖아 지금.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기금 이 네 가지 읽었잖아. 네 가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 여기? 행정형 적혀 있지? 이 두 개 묶어서 뭐라고 불러? 사업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국가 회계할 때 이걸 분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두 가지는 행정형이다. 이 두 가지는 사업형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뭐 반드시. 그래서 행정형이 두 개, 사업형이 두 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기금이나 기업 특별회계는 정말 얘네들이 하는 일이 어떤 비즈니스. 여러분 여기 기금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그 공인에서 공부하다가 공인에서 떨어지고 나면 가고 싶은 데가 뭐야? 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중에 이런 데 있다.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뭐 무역, 뭐 보험기금, 뭐 이런 데 있어. 그 회사들이 있어. 다 여기야. 요 기금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금이라는 거는 일반 주식회사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자기들 뭐 어떤 비즈니스 하는 거 비즈니스. 그걸 사업형으로 한다는 얘기지. 이런 느낌이고 요 기업 특별회계가 배우시면 적어 나온다. 우체국 예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체국 예금의 예금. 그건 금융기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기업처럼 하거든. 이런 걸 우리가 사업형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쪽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행정.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좀 봐줘. 그래서 오늘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459페이지로 오시고 책을 거기 보시면 제목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적혀 있다. 이거 두 개 적혀 있어 처음에? 그럼 거기다 메모해. 그 두 개 묶어서 뭐라고 그래? 두 개 묶어서 행정형. 그 다음에 기업 특별회계하고 기금 두 개 묶어서 뭐라 그래? 사업형.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읽다 보면 이렇지. 대부분 일반회계만 있어. 부처들이 일반회계만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 그거는 뭐 이런 거 안 하다니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일반회계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 볼까? 기획재정부 보자. 첫 번째 459 맨 밑에 기획재정부 좀 큰 부처지.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도 있지만 뭐가 있어? 기타 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기업 특별은 없네. 그 대신 기금이 많지. 기금이 여러 개.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공부해보면 이렇게 된다. 기금들 말이야. 기금 하나하나 다 결산을 해. 그러니까 기금들도 기금 하나하나마다 재무제표 만들어. 그래서 기획재정부는요. 거기 기금 여러 개 있지. 걔네들이 만든 재무제표를 다 받는 거야.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는 중앙가서 재무제표 만들 때 그 기금들을 합쳐.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기획재정부의 재무제표 만든다.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넘기시면 넘겨보니까 뭐 다른 부처들 뭐 많은데 뭐 다른 부처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 있는 데도 있고 뭐 기업 특별회계 기금 그냥 보면 돼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거 이번 강의 끝날 때까지만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딴 거 볼 거 없으면 이거 편하게 한번 봐봐. 어느 부처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뉴스에서 듣던 부처들 나오고 그냥 얘네들이 이런 거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느낌 잡을 수 있고 46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여기 합계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개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중앙가선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다고요? 61개가 있고요. 바로 옆에 보니까 일반회계가 몇 개 있어? 59개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보통 중앙간서들 하나하나마다 이건 다 있거든. 일반회계는 보통 다 있어. 근데 왜 59개 할까? 두 개가 없어. 그게 뭔지 알려줄게. 462페이지 보시면 거기 41번에 조달청 책, 조달청에 보니까 조달청은 뭐가 없어? 일반회계 없어. 전 이거 내야 될 것 같은데 말 문제로 하면 조달청은 일반회계가 없어. 특이하지. 그 대신 조달 특별회계만 있어.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50번 봐 50번. 50번이 특허청인데 특허청이 일반회계가 없어. 그 대신 특허청 뭐 책임기관 뭐 이게 있어. 그 책자가 뭐 책임운영기관 이런 책자인데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와서 합계를 봐 합계를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 합계가 맨 끝에 16개인데 개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업 특별회계는요 4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책임 운영 기간이라는 게 크게 한 개이기 때문에 총 5개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거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기금이 몇 개야? 기금이 많지. 기금이 많아. 기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금이 한 68개 있구나. 참고하세요. 됐습니다. 이거 맨 뒤에 있다고 알려준 거야. 요거 좀 요번 강의 들을 때만 짜투리 시간에 한 번씩 봐줘. 그러면 수업 들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목차 다 봤고요. 목차 마지막에 요 국가회계실체 있다 그랬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진도는 1장부터 나갈 거예요. 1장은 이겁니다. 2개가 있는데 뭐 정부에게 요게 좀 나올 게 있고요. 예산회계 여기는 시험에 낼 거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1장 정부에게 페이지 몇 페이지면 3페이지 펴세요. 3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강의 자료 조금만 더 얘기하고 요거 제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세요. 요 4페이지 있는 거 요거 좀 봐주시면 자 먼저 우리 정부에게 출제 범위는 국가회계는 요게 출제 범위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책 부록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게 출제 범위라는 건 알게 되실 거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자체 관련된 요 규정들도요 다 책 부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이번에 출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 금융감독원이 정부에게 처음 그 출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낼 거야라고 언급했던 거고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기억하실 게 봐봐. 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로 출제한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국가회계 가르치면서 야 이거 기업회계랑 다르지. 그런 걸 강조할 거야. 그럼 그런 걸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랑 똑같은 건 안 내요. 우리가 중급회계, 고급회계 때 배운 거랑 똑같은 건 낼 이유가 없잖아. 거기서 다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에게는 좀 차이가 있는 걸 내고요. 그다음에 국가 다 배운 다음에 지자체를 배우면 지자체는 또 국가랑 다른 걸 내요. 지자체가 국가랑 좀 다른 게 있거든.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국가회계 공부할 때는 이거 중급회계 배운 거랑 좀 다르네. 그런 걸 잘 보고 지자체 배울 때 이거 국가랑 좀 다르네. 이런 걸 잘 비교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회계도 행정형이 있고 사업형이 있고 지자체도 행정형이 있고 사업형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잘 보시면 일반회계는 똑같죠. 마지막 기금도 똑같죠. 기타 특별회계도 똑같죠. 근데 얘만 이름이 달라요. 얘는 기업 특별회계인데 얘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이거 낸 적 있어. 이것도 국가회계에다가 뭐 이거 지방자들은 확 알 텐데 그냥 요쪽에다가 요걸 내면서 기업 특별회계 한 말을 집어넣고 지방자 안 넣으면 이게 이제 틀린 말 되고 막 이렇게 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요걸 좀 읽으시면 됩니다. 자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올 건데 제가 만들어놨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1장 정리하다 보면 국가는요 결산 보고서라고 부르고요. 지자체는요 똑같은 건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름이 결산서예요. 이걸 내진 않겠지? 얘는 결산 보고서인데 얘는 결산서. 달리 적혀 있어. 왜 그럴까? 이거 좀 통일 좀 하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건 우리 중급회계 배울 때는 이거잖아. 우리 재무제표만 만들자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맨 앞에 결산기호 들어가는데 제가 요쪽에만 가로에 적어드린 건 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복되니까 똑같은 거야. 결산기호.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적는 거고 세입세출 결산도요 똑같은 걸 적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처음에 개요를 좀 적어. 자, 우리 국가 재무제표는 좀 이렇다.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조직은 어떻고 뭐 이런 걸 쭉 그냥 적어. 그리고 지자체도 자기 나름대로의 걸 적어. 여러분 지자체는 이런 거야. 서울시, 강남구 뭐 이런 것들이 지자체야. 그래서 서울시 거 만들면 서울시 거 결산개요. 강남구청 뭐 걔네 개요. 뭐 이런 걸 좀 적고요. 그다음 세입세출 결산이 적힌다는 거는 이건 책하고 좀 같이 볼까? 여러분들 그 책의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정부에게 의의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쭉 내려가면 우리가 중급회계 배울 때는요. 우리 중급회계 재무제 왜 만들어? 중급회계 재무제표는 저거 아닙니까?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전달. 우리 의사결정하는데 그 말이 여기 써 있어. 우리는 유용한 정보 전달이 우리 목적인데 정부에게 달라. 정부에게는 예전부터 왜 달랐냐면 여기 밑줄 쳐봐라. 정부에게는 기업회계와 달리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 측면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정부에게가 예산회계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밑줄 치면 돼. 그래서 정부에게는 예산회계 제도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 잡아서 그리고 국가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 통과해야 돼? 국회. 국회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대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현금 기준이 바탕이 됐단 말이야. 예산 편성돼서 현금 어떻게 지출했다는. 그러니까 발생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인드 잡을 게 정부에게는 과거에 현금 기준 바탕이었다. 현금주의 바탕이었다. 이런 느낌을 잡으면 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발생 기준 도입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발생 도입하면서 재무제표도 만들자라고 도입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천이 예산회계 제도였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세입세출 결산, 적어놔도 제가 현금주의라고. 세입세출 결산은 현금주의로 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문제 풀 것 중에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이 그 국가재무제표 도입한 거는 잘 들어봐. 예산회계는 버리자. 자 이제 우리 발생 기준으로 올인 이게 아닙니다. 예산회계 그대로 두고 우리 예산회계 했었으니까 거기다가 발생주의 더 하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 하고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더 만들자는 건데요. 여기 제가 지금 4가지라고 양쪽 다 적어드렸죠. 재무제표를. 여러분 바로 밑에 재무제표 이름이 비교돼 있잖아요. 우리 이건 IFRS에서 배운 겁니다. 4가지. 그리고 이건 국가고요. 이건 지자체인데요. 요번에 달라진 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다니까요. 국가는 현금흐름표.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여긴 없었고 여기만 있었어요. 지자체만 이게 있었었는데 개정됐어요. 그래서 국가도 현금흐름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졌네요. 이제 기업회계하고요. 똑같아졌어요. 4가지가. 그런데 다른 점 얘기할게요. 여기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재정상태표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이란 말 좀 쓰거든요. 재정. 그래서 재정상태표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기업회계는 포괄손익계산서란 말 쓰고 있는데 지자체나 국가는 재정운용표란 말 쓰고 있구나. 중요해. 재정운용표. 좀 달라. 얘랑 좀 달라서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릴 때 여기 가장 많이 시간 쓰는 부분이야. 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정운용표. 요거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 현금흐름표는 이름 똑같네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는 원래부터 이게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작성 유예. 부칙에 작성 유예라고 돼 있어 지자체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는 만들 건데 지자체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열은 돼 있는데 작성은 유예돼 있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장에 나옵니다. 1장 공부하면은 우리 중급회계랑 다른 게 국가나 지자체는요 자본이란 말 안 씁니다. 자본이란 말 안 써요. 선생님 중급회계 때 순자산이란 단어가 자본이랑 같은 말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맞아, 같은 말이지. 중급회계 배울 때는. 근데 우리 국가나 지자체는 순자산이란 말만 써. 순자산. 자본이란 말 안 써. 그래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이란 말 안 쓰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 그 국가 주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투표권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나라에 뭐 일정 돈 내고 주식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없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자본이란 말 안 쓰고요. 순자산 이런 말 쓰고 변동표 이렇게 순자산 변동표 이런 거 만듭니다. 이런 게 특이한 거죠.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결산 보고서, 결산서가 있는데 여기서 재무제표까지 알겠고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게 성과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이하죠. 우리 기업 회계들은 안 하는 성과 보고서라는 걸 좀 냅니다. 성과 보고서. 뭐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적어서 뭐 성과 보고서 내라. 이게 왜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뭐가 목적입니까? 이윤 극대화죠. 그러니까 주주가 출자했는데 회사가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 많이 하면 그 최고죠. 그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뭡니까? 얘네들은 일단 배울 때 알겠는데 얘네들은 세금 걷어 세금.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를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국세, 지방세 걷어. 그래서 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걷은 게 수익인데 세금 걷어가지고 안 써 돈을 안 써서 엄청 남겼어. 그래서 이익을 많이 냈어. 세금 많이 걷어들였는데 이익을 엄청 냈어. 그럼 막 국민들이 야 최고야, 야 뭐 이익 많이 났는데 이렇게 좋아해? 아니 우리를 왜 돈을 써야지? 아니 우리가 세금 왜 냈는데 우리 복지해주고 뭐 기타 등등 도로 닦고 뭐 이런 거 돈 쓰라고 했는데 돈 안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익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얘네들은 세금 잘 걷어서 뭔가 자기들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시켜야 돼.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뭐 잘할래? 그 목표를 정해 부처별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여줘야지. 너희가 세금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뭐 돈 써가지고 뭘 했는데 이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과 보고서, 성과 보고서. 여러 개가 있는데 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경찰청 있잖아. 경찰청은 이런 게 있대. 그 119, 119인가 경찰청은 112야 뭐야. 하여튼 전화번호 있잖아. 신고 들어오면 걔네들은 목표가 10분 안에 출동? 그러니까 그 현장까지 전화 받고 시간 재는 거야. 10분 안에 현장 도착. 목표 달성이야. 그게 지표 중에 하나야. 우리 신속하게 출동해야 돼. 그래서 한 달마다 집계하는 거야. 전화 왔는데 현장에 도착한 시간 봤는데 몇 번 나갔는데 몇 번은 달성, 몇 번은 실패. 그럼 그 비율로 나와. 그게 자기들의 목표고 달성했는지 막 쓰는 거야. 그런 걸 요 성과 보고서로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건 혼자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한 번 보고 끝날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관련될 때마다 볼 거고요.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 했죠. 국가나 그 지자체는요. 자본이란 말 안 써요. 자본이란 말 안 쓰고 순자산이란 말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가는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로. 지자체는 요래. 다르죠, 이름이. 잘 나와요, 시험에. 국가는 요렇게 세 개. 지자체는 그러니까 똑같은 순자산인데 달라요, 계산이.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날짜도 있는데 요건 지도 나갈 때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드린 거는 그 필수 보충 정보라는 게 좀 시험에 잘 나왔는데 옛날부터 지자체는 필수 보충 정보가 그대로예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국가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로 바뀌었다 그랬지? 국가는 필수 보충 정보 다 뭐로 통일했다 그랬지? 주석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의 주석이라고 적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옛날 건데 똑같아요. 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 요런 말을 좀 적어 놨어요. 재정 운영 결과하고 당기 순손익.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국가회계 공부하시면 손익계산서하고 재정운용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니까. 손익계산서하고 재정운용표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운용표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재정운영 결과. 저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재정운영 결과라는 말이 여러분이 중급회계 배울 때 NI랑 똑같은 거예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익하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개념인데 달라요 좀. 그래서 재정운영 결과, 당기순손익 이게 뭐가 다른지를 알려드릴게요. 진도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우리 중급회계 할 땐 안 나왔던데 교환수익, 비교환수익 이걸 좀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 되고 우리 중급회계 배울 땐 주로 뭐였는 줄 아세요? 다 교환수익. 저 앞에 있는. 제가 중급회계 가르치거나 이제 뭐 강의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인생의 교훈 중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지 일방적으로 받는 건 잘 없어. 세상에 공짜 없어.
이런 말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지금 힘들 수 있죠. 여러분 토요일 날 지금 오는데 수업 듣고 내일 아침 또 듣고 막 공부하시는데 힘들 수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는 거죠?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좀 잘 생각하시고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공짜가 없다는 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그 세상 공짜 없기 때문에 중급회계 때 배운 건요. 대부분 다 거래가 주고받는 거예요. 기업들이 매출액이 잡히면 뭐 했어요? 재화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주고 돈 받았으니까 매출이죠. 그런 식으로 교환해서 수익이 생겨요. 당연히 대부분 수익이. 근데 국가는요. 국가는 특이하게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기업회계 때 없었던 비교환 수익. 뭐 한마디로 저겁니다. 그냥 뺏는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빼서 반대급부 없이 그냥 빼서 뭘까요? 비교환 수익이 세금입니다. 세금. 국가는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부회계 공부할 때는 비교환 수익이 있구나. 우리가 중급회계 때는 잘 없었던 이 비교환 수익, 이 비교환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비교환 수익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거를 좀 잘 정리해야 돼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요 지자체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자체는 우리 뒷부분에서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하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적혀 있지만 이것도 지자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 이런 거 미리 알아두세요. 오늘 또 일장에 미출세 나올 건데 국가엔 이게 없습니다. 말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객관식에 차입원과 자본화가 없어요. 지분법이 없어요. 왜 없냐고 질문하면 공무원들이 못한대요. 우리 못해. 그래서 차입원과 자본화 못해.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도 데모하면 되겠다. 기업회계도 우리 못해. 차입원과 자본화 못해. 그러면 그 주제가 없어져. 고급회계 보면 지분법 어때? 지분법 쉬워요, 어려워요? 쉽나? 공부할 땐 쉬운데 실무하면 되게 어려워요. 실무 나가면. 근데 지분법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안 합니다. 지자체도 안 하고. 그래서 없습니다. 차입원과 자본화, 뭐 지분법 이런 건 안 한다. 이걸 냈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건 국고금액의 처리인데 이거 진도 나가면 할 거고요. 되게 중요해. 아주 중요하지. 시험에 나오고요. 특이한 거야. 우리가 중급회계 때 안 봤던 국고금액가 있어. 국고금. 그래서 얘네들은 국고금액의 처리를 좀 하는데요. 이런 걸 설명해 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만들어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건데 제가 이거 갖고 다니세요. 종강할 때까지 제가 그때 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볼 거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보고 넣으세요. 자 그러면 1장 진도 나가는 데까지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첫 시간은. 자 3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3페이지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 정부에게 의의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부에게는 우리가 중급회계 배울 때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주는 게 중요했지만 이 정부에게는 원래부터 예산회계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뭐 이 정도의 느낌 잡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번 제목이 나옵니다. 그냥 2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정부에게는 이렇게 밑줄 쳐드릴 거거든요. 밑줄 친 것만 잘해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혼자 한번 읽어보다가 조금 더 밑줄 치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치시고. 자 2.1 제목입니다. 2.1 제목에 정부에게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밑줄 하나 미리 쳤어요. 여기 요 단어 하나 치세요. 공공회계 책임 요 단어를 밑줄 치세요. 그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주석이 있는데요.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중급회계 배울 때부터 캐시 베이스란 말 들어봤지? 그다음에 어쿠얼 베이스란 말 들어봤지? 똑같이 쓰는 말이야 여기서도. 근데 우리 중급회계 때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알아? IFRS가 현금 기준, 발생 기준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중급회계 책 배울 때는 현금 기준, 발생 기준 이런 말 썼다 우리. 근데 이 정부에게는 왜 그랬는지 번역 단어가 현금주의, 발생주의야. 그 배경은 얘기해드리면 정부회계가 만들어진 게 있다 보시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 그때가 이제 IFRS 도입하기 전이거든. 그때 옛날 우리나라 기준이 있어. 옛날 그것도 아주 옛날 우리나라 기준에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정부에게 만드시는 분들이 그 옛날 걸 뺏긴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게 기준 만들면서 옛날 걸 뺏겨가지고 제가 이제 뒤로 나가면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중급회계 용어랑 좀 다른 게 있어. 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달라. 조금. 그런 것들이 다 옛날 걸 뺏겨서 그래. 이게 최근 걸 뺏긴 게 아니라 옛날 걸 뺏겼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시험에 안 낼 거야. 뭐 야 현금 기준과 현금주의 같은 말이지. 이런 말 달리 썼다고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알아달라고. 우리 여기서는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런 말을 좀 쓰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의 표 1번이 좀 중요해.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건데요. 자, 이 페이지를 좀 적어드렸거든요. 국가는 65페이지. 그다음 적어놓으세요. 지자체는 241페이지. 적은 페이지가 뭐냐면 이게 또 나오는 페이지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비교하고 정리했지만 뒤에 가면 또 있다. 그때 또 반복해. 이게 정부에게는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어차피 자주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좀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조문식이야. 이게 기준이 5조, 5조 3항, 4조 1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보기 편해 여러분. 스테이트먼트보다. 자, 근데 보자. 국가나 지자체나 똑같이 이 단어가 있어요. 미주쳐라. 유용한 정보 제공. 여기도 있어. 유용한 정보 제공. 이건 시험에 안 내. 왜냐하면 우리가 중급회계 때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을 정했어 일단. 이거는 중급회계랑 똑같으니까 안 내지 시험에. 근데 밑에 걸래 밑에 거. 밑에 거 보면 요 동그라미 4항에 보니까 이 단어 공공행위 책임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 여긴 동그라미 2항인데 지자체 여기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공공행위 책임. 그래서 우리가 중급회계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 목적에 공공회계 책임을 우리가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은 없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회계 책임이란 말을 쓰고 있구나. 근데 공공회계 책임을 지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호가 3개가 있는데 3개. 이쪽 3개. 근데 제가 왜 2번만 미출 친 줄 알아 지금? 여러분도 이거 미출 쳐야 돼서 제가 친데. 요게 2번. 여기 2번에 요거만 쳐. 요거만. 기간과 형평성. 요거 왜 여기만 쳤는 줄 알아? 1번하고요. 3번하고 1번하고요. 3번은 똑같아. 여기 보시면 여기 재무제표란 말이죠. 뭐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여기 보면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재무제표. 지금 안 내 시험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거는 우리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산회계를 바탕으로 뒀기 때문에 예산과 뭐 법규 이런 거 준수했냐 뭐 이런 말 써 있잖아. 이거 똑같아.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안 나와 시험에. 얘는 결국 내는 게 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 냈습니다. 기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실제 시험에 요 말이 나오잖아. 국가인지 알아야 돼. 요 말. 국가 사업 목적의 뭐 능률적 효과적 달성. 이거면 국가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쭉 쓰면 뭐라고 써 있지만 마지막 이게 핵심이야. 기간 간 형평성. 그래서 기간 간 형평성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 문장이 나오면 지자체야. 그래서 이걸 내놓고 국가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에. 기억하는 요령 알려줄게요. 기억하는 요령이 우리가 이제 국가 거 그 재무제표 배울 때 재정운용표 배울 거거든. 뒤에 가서 재정운용표 배우면 이렇게 배울 거다. 뭐 프로그램별, 분야별. 지금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또 적어줄 기회가 있으니까. 프로그램별, 분야별 이런 말이 나와 이제. 뭐냐면 국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걷었잖아. 세금 걷었으면 세금 걷은 거하고 뭘 목적을 정한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거 잘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이니까 야 우리 좀 어떻게든 출산 많이 하게 정책적으로 뭐 할게. 그런 게 사업이야. 뭘 정해. 출산율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해놓고 그 사업을 밀어붙여야 돼. 그 예산 투입해야 되고 돈 써야 되고 그럼 그게 돈 투입돼서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공공회계 책임이래. 우리가 결국에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얼마나 국가 사업을 잘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국가에 써 있는 얘기야. 근데 지자체는 공공회계 책임 얘기하면서 사실 뭐 이 말이 여기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단기 수입이라는 게 그 연도 세금 거는 거지. 지방세 걷어들인 건데 그 연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했니? 근데
근데 미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그 해에 세금 낸 사람들이 그 해에 그만큼 혜택 얻고 끝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해 세금을 냈는데 이것들이 그 해 세금은 나한테 안 쓰고 아껴뒀다가 10년 뒤에 딴 놈들한테 쓰네. 그러면 형평성이 좀 없는 거잖아. 또는 이것들이 세금 얼마 안 걷어놓고 올해 막 코로나라고 막 돈 주네. 막 지자체가 돈 막 써가지고 적자 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모자르니까 세금 더 걷네. 그러면 나중에 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나 혜택도 못 받았는데 세금은 더 내고 뭐 이런 기간장 형평성 뭐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은 여기도 사업은 있어요. 이게 국가 사업이라고 써 있지만 지자체도요. 얘네도 뭔가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말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준 자체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국가 사업 능률적 뭐 효과적 이런 말 나오면 국가 쪽에 공공에게 책임 그 달성하는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고 뭐 기간 간 형평성이란 말이 공공에게 책임이 나오면 이건 지자체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복하시고 넘어갑니다. 2.1란 제목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 중급회계 때 정보 이용자 누굽니까? 중급회계 때 저거 아닙니까? 주주나 채권자. 그래서 우리 중급회계 때는 이런 얘기잖아. 정보 이용자가 많은데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돈 낸 놈들. 그 회사 주식회사 돈 낸 주주, 채권자. 그들이 가장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건 국가야. 지자체야. 얘네 누구냐? 적혀 있네 여기. 있다. 이거 중요하게 비추죠.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죠. 국가는 국회, 지자체는 지방의회.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가 도대체 이놈들 그 국가 행정기관이 예산을 도대체 똑바로 쓴 거야? 이런 거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검토하고 비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재무제표를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 국민이죠. 뭐 지자체는 구청 소속 구민들,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참고만 하세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투자자 채권자란 말 나오니까 선생님 국가나 지자체도 뭐 채권자가 있어요? 저거 발행하잖아. 국가는 국채,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하면 그 투자하는 회사들이 채권자야. 그래서 국가는 갚아야 되고 지자체 갚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행정 관련된 사람들 자기들이 상급기관 보고하거나 이럴 때 재무제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될 수 있다. 뭐 기타 의회 관계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있었던 국회, 지방의회만 잘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하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기업 회계와 정부 회계 뭐가 다르냐 할 때 첫 번째 회계의 목적이 다르대요. 그렇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밑줄 쳤는데요. 밑줄 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이들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여기 밑줄 치세요. 징수한 세금을 공공 서비스 제공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 상태, 재정 운영에 관한 회계 정보 필요로 한다까지 밑줄 치고 그 밑에 보시면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순이익을 창출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기업들은 우리 중급회계 때는 주주가 출자했으면 그 돈 모아서 주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서 이익 많이 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 이익을 주주가 분배 잘하고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 맞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 걷어들여서 국세, 지방세, 세금 걷어들였으면 그 세금을 정책 목적에 잘 써가지고 근데 어때요? 균형 재정을 딱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똔똔 딱 0. 그게 제일 좋은 겁니까? 균형 재정이 아니면 적자 재정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흑자가 이게 정답이 없어. 국가는 아니 어떤 땐 적자 해야 돼.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 그 국민들 그때 우리 그 코로나 또 지나서 다 잊어버렸나? 그때 우리
그 뭐야 백신 맞았잖아. 근데 그거 돈 내고 맞았어? 그냥 맞으라니까 가서 공짜로 맞았어. 기억도 없어. 그거 다 국가 예산으로 다 맞춰줬잖아 그때. 그래서 그때 국가 돈으로 다 한 거란 말이야. 외국에서 그 백신 수입에다가 그거 다 국가 돈 쓴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써서 야 적자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거야. 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했어. 그 돈 쓸 돈 썼다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그렇잖아 좀.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이게 뭐 흑자를 냈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적자를 냈다는 게 좋은 건가?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의미가 달라 의미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얼마나 정책 목적에 잘 썼느냐가 중요해. 돈을 똑같이 썼어도 어떻게 잘 써서 정책 효과가 잘 나오면 그러면 좋은 거고 그냥 썼는데 또 아무 효과 없으면 좀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게 좀 판단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 되고 3.2의 예산과 법령의 통제라고 하는 거는 요 말 하나 밑줄 칠까? 여기 요 문단에 이와 같이 정부 활동은 예산과 법령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 보고가 재무 보고 중심이 되어 왔다. 그래서요.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건데. 이거다 이거.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는 이 결산 보고서, 결산서를 만들 때 재무제표만 넣지 않고 이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세입세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나왔어요. 세입세출 결산이 여기 들어있잖아 이렇게. 들어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산회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현금 기준, 현금주의에 따라서 이걸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까지 이렇게 좀 만들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써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 이제 쉴 겁니다. 첫 시간 3.3이라는 점 마지막이에요. 이번 시간에 설명할 마지막 소유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순자산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활동 결과 남긴 잉여금인데 이는 배분 대상 아니고요. 미래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뿐이고 순자산은 미래 세대에 돌아갈 혜택 또는 미래 세대가 부담할 의미한 여기까지가 일단 끊어요. 끊어서 좀 아셔야 될 내용이고 자 요거 먼저 설명할까요? 근데 요 앞에 거 있잖아. 요 앞에 거 밑줄 거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적어놨다. 이게 페이지가 78페이지는 순자산이 정부 거고요. 국가 거. 그다음에 259페이지는 지자체 게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요 책에도 페이지가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거야 이거. 저희가 주말에 강의하면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좀 잘 참아주세요. 여기 아까 그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에 순자산 구성이라고 해서 국가는 순자산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지자체는 요 세 가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순자산이 요렇게 지자체는 순자산 요렇게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페이지 책에다가 요렇게 적었잖아요. 요 페이지 가도 지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78페이지 가시면 국가께 있고요. 여기 가시면 있는데 뭐 적어 놓으시려면 적어 놓으세요. 순자산 자세한 내용이 국가는 요 페이지, 지자체는 요 페이지에 책에 있다라고 제가 메모한 거고. 자, 이 설명을 좀 하면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자본이란 말 안 씁니다. 우리 국가나 지자체는 자본이란 말 안 쓰고요. 순자산이란 말 쓰고 자산에서 부채 뺀 걸 순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순자산이 플러스면 저 미래 세대가 좋겠다 야. 남은 게 좀 있어서. 이거 남아서 좀 쓰겠다 너희들 이런 느낌이고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지? 부채가 더 커 부채가. 이런 느낌인데 우리 이제 국가 거 배우면요.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국가 재정 상태표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채 쪽인데 충당 부채가 있어. 그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연금 충당 부채. 공무원, 군인들 연금 줘야 되는데 그 충당 부채가 엄청 커요. 엄청 커. 금액이 엄청 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젊은 세대들 없어지고 세금 잘 안 거치고 연금은 줘야 되고 그럼 이제 나라 망할 수도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 우리가. 근데 놀라운 사실이 뒤에 가서 알려줄 건데
국가재무제 만들 때 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하고 군인이야. 군인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군인 것만 부채 잡았어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국민연금은 잡질 않아서 부채로. 근데 국민연금도 사실은 국가가 일부 책임지고 줘야 되거든. 그러면 국민연금을 만약 부채로 잡아버리잖아? 마이너스야 이제 순자산이. 그럼 이제 미래 세대 희망이 없죠. 우리 이제 그 앞에 세대 써먹은 거 다 갚으려고 그냥 세금만 계속 내고 우리는 뭐 받지도 못해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그런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이 국가재무제표나 지자체 재무제표는 순자산이 플러스면 미래 세대 쓸 돈 있겠다. 뭐 얘가 마이너스면 아유 걔네들은 오히려 그냥 쓸 것도 없이 그냥 갖다가 계속 세금 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정보 이용자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인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밑줄 쳐 여기. 또한 정부의 수익은 대부분 요 단어 반대급부 없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고 여기다 제가 적어놨지 비교환 수익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급회계 배울 때까지는 이게 없었다니까. 비교환 수익 잘 없어. 이거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이건 국세나 지방세를 뺏는 거야 그냥. 그래서 국세 걷고 막 지방세 걷고 막 그냥 뺏어버리는 거. 이게 국가에 있다는 게 되게 특징이다. 그래서 정부의 수익은 대부분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조세, 국가는 국세, 지방자치단은 지방세가 있고 이거는 특정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가 대응을 시킬 수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급회계 때 강조했던 거 저거 있잖아. 수익비용 대응 이런 말 좀 있잖아. 근데 이 정부는 이게 좀 특이한 게 그 세금 거둔 거랑 어떤 지출이랑 이게 대응이 잘 안 돼. 우리가 소득세 거두면 소득세를 어디다 써? 뭐 온데 다 쓰지 뭐. 소득세 들어온 거 갖고 뭐 군인 월급도 주고 뭐지 다 나가지 뭐. 소득세 들어온 건 개인들한테 뭐 다시 뭐 삐되게 해줘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세금 거둔 거랑 지출하는 게 대응 관계가 좀 잘 안 생긴다 뭐 이런 특징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하려고 좀 배경지식 쌓은 거고요. 쉬었다가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요 4절 제목부터 할 건데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